대구의 한 재건축 조합 사무실. 문 열어! 졸렬하게 거짓말이라고 말이야. 뭔 작작들을 하는데? 조합 이사들과 시공사 측이 만난다는 얘기에 조합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진짜. 시공사 당신들이 여기 와봐. 분명히 시공사에는 이 조건 묻어졌는 것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 하는데. 계약 조건을 바꿔달란 시공사 측에 제대로 설명해달라는 조합원들. 예전에 사업 참여 대학원 시절, 사업 시공선전 시절 자꾸 얘기하시면 저도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한테 그래야지 당연히 다 넘기면은 지금 그 분담금이 2억이면은 지금 비정부를 할 것 같으면 저희 집집당 다 5억씩 내야 돼요. 계약 변경을 원하는 시공사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합원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부장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살던 낡은 집을 새로 짓는데 5억 원을 내라 라고 하면 어떨까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죠. 전국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문제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재건축 아파트는 로또라 불렸습니다. 1000세대가 살던 5층 아파트를 허물고 1500세대의 고층 아파트를 짓고 나면 새로 생긴 500세대를 일반 분양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분양이 잘 되면 각 세대당 수억 원대의 돈을 추가로 받거나 작은 평수의 집 한 채를 더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재건축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앞서 만난 조합원들의 재건축 공사 예정지. 1986년 준공된 대구 최초의 주공 아파트가 있던 곳입니다. 15층 건물에 1000여 세대가 살던 곳. 입지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저도 여기 오래 살았지만 그 지하철 1호선 역세권이고요. 그 옆에 롯데백화점 있고 학군이 사방으로 다 둘러져 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2개역이 있는 더블 역세권에 초중고교 대형 백화점까지 인근에 있습니다. 하지만 철거가 끝난 지 1년 3개월이 다 되도록 여전히 허허벌판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공사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 재건처럼 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홍보를 잘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어머나 제가 여기를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좋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곧바로 건설하고 하고 여기 수주를 재건축하려고 막 서로 덤벼들었습니다. 총 공사비 3,200억 원에 달했던 대규모 수주전. 경쟁사보다 좋은 조건들을 내세운 A시공사가 승리했습니다.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조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옛 아파트는 빠르게 철거됐지만 주민들 기대와 다르게 공사는 시작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자리가 이렇게 될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조합원들이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무조건 뭐 통과돼가 이때쯤 아파트 입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0%에 가까운 공사비 인상 등 일방적인 시공사 측의 요구에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진 상황. 이사할 때만 해도 1억 4천만 내면은 새 아파트 생긴다라고 했길래 뭐 적당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새 집에 들어가려면 억대의 돈을 더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단지에서 20년 넘게 살다가 인근 아파트로 이주한 또 다른 조합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대형 건설사 두 곳이 치열하게 경쟁하던 당시만 떠올리면 배신감을 느낀다는 한 씨. 뭐렇게 했냐? 한강이 나면서 제일 잘 짓겠다. 그거는 우리가 약속한다. 자기가
그렇게 그 담당 그 당시에 부장이 사업부장 저도 만나봤거든요. 그분이 딱 그 단상에 올라서 그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공개적으로. 말로만 약속한 게 아닙니다. 시공사가 제시한 새 아파트의 모습은 최고급 호텔을 연상케 합니다. 브랜드를 상징하는 특화된 입구와 화려한 조경. 피트니스 센터와 넓은 수영장도 짓겠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꿈에 부풀어 있었죠. 솔직히 시공사 선정되면서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선정만 돼도 뭐 집값이 그다음 1년에 막 몇천만 원씩 올라가. 소리제로. 이주비 지원책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세대당 평균 1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 네, 1억 원. 추가 지원을 하니까. 여기가 핵심이네요. 네. 분담금 제로. 감정 제로. 확정 공사비. 착공시까지 공사비 없음. 없음. 여기 보고 그래 안 찍어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각 장마다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검토했다는 확인 도장도 찍혀 있습니다. 이 제안서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은 도장 다 찍어놨잖아요. 다 대표이사하고 도장 다 찍어놔놓고 이걸 갖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뒤바꾼다는 거는 이거는 기업의 윤리상 도덕적으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공사가 새로 제시한 조건은 공사비 50% 가까이 인상, 공사 기간도 늘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대목은 계약 방식. 분양불은 시공사가 초기 공사비를 자체 조달해 분양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기성불로 바뀔 경우 시공사가 아닌 조합이 직접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미분양 시 시공사가 안게 될 부담을 조합 측에 책임지게 한 겁니다. 제가 1억 9,100만 원인데 지금 그 건설에서 기성불로 요구하는 그 조건을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4억이 돼버리니까 그 돈이시면 차라리 일찍 새 집을 사갖고 분양받아서 가죠. 시공사 선정 후 4억 이상 올랐던 집값은 고점 대비 2억 넘게 하락했습니다. 맞죠? 세월호 비싸게 팔려는 거야. 7억 그래 갔습니다. 지금 그 늦게 오신 분들은 그 7억씩 8억씩 주고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그 분담금을 4억 들어보세요. 10억이 넘습니다. 부부 간에 지금 완전히 이혼할 상황도 된다. 30년 넘게 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마련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는 한 씨. 최근 퇴직해 수입이 없어진 데다 아직 미혼인 세 자녀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쉽지 않다.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달까. 이제 애들도 여기서 다 키웠고 내가 노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뼈를 묻으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일투당탕하게 노후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분담금이 폭탄처럼 이렇게 다가오니까 잠이 안 오죠. 지난달 19일 대구에 있던 조합원 수십 명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에 있는 시공사 사옥을 찾았습니다. 계약 변경에 대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질긴 놈이 승리한다! 끝까지 싸워보자! 우리 재건축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온갖 알랑망구 딸끼면서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각성하라!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왜 책임 안 지고 우리한테 다 책임지는데 책임전가 하나 협상이라는 게 뭡니까? 일방적인 거 한 사람한테 덮어씌우는 게 협상입니까? 조합원이 1,1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가족수 다 합치면 3,4천 명이 되는데 바깥에서 떠돌이 생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계약을 저희가 안 지키면 착공이 어렵다, 안 된다라는 식으로
협상도 안 하려고 하고 거의 이제 협박으로 저희한테 들리는 수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시위라도 하게 됐습니다. 조합원들은 계약 변경 협상이 시공사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 시공사 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건설하고 조합 측하고 같이 추가 분담을 했다. 거기에 조합 도장 찍혀 있고 건설 찍혀 있고.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으로는 사실 착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주한 지 2017년이잖아요. 게다가 최근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지금 너무 이게 뛰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도저히 착공해봤자 마이너스입니다. 실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건설 공사비 지수는 4년 만에 30% 이상 올랐습니다. 레미콘과 시멘트 등 핵심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 건설 노동자들의 인건비까지 크게 올라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공사 측의 입장. 그렇다면 다른 계약 조건들은 왜 바꾼 걸까? 저희가 어쨌든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안을 제시를 한 거고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요. 분양불로 감당을 했을 때는 적어도 700만 원까지 상향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그런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낮추되 그 대신에 그 리스크를 좀 분담하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분양불로 가냐 기성불로 가냐도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고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공사 중단으로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 재건축 공사는 언제 시작될 수 있을까? 이미 철거도 했고 우리가 빨리 그래도 이거를 해야지 그 조합원이 하루를 빨리 집중시키는 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진통 과정이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180도 바뀐 계약 조건에 분노하는 조합원. 공사비를 올리지 않으면 착공할 수 없다는 시공사. 입장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데요.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속 대구는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착공 전 미분양 문제를 누가 떠안을지부터 협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은 서울 주요 지역도 공사비 갈등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했다는 한 조합원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추정 60분에서 나왔는데요. 전화 드렸죠? 네, 감사합니다. 남편이 평생 번 돈으로 마련한 집 한 채가 새 집으로 태어나기만 기다린 지 3년째. 그런데 최근 들어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시공단에서 제안하던 가격은 2억 5천 정도? 저희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1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현금으로 모으기 쉬운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2억 이상 대출을 받으면 이자 감당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새 집에 들어가 살려다가 살아보지도 못하고 팔고 나와야 되게 생긴 거죠. 선미 씨가 살던 곳은 서울 송파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준공 37년 차인 2017년 건축 심의를 통과한 뒤 시공단 선정이며 이주 및 철거, 조합원 분양과 착공까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만 약 600세대, 사업성도 좋았습니다. 재건축 추진 당시에는 한급이었죠. 아, 그게 얼마 정도였어요, 원래는? 그게 한 7, 8천 정도? 1억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럼 환급 받는 걸로 취득세하고 이사 비용까지 다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조합과 시공단이 6년 전 체결했다는 첫 계약서입니다. 공사비는 평당 510만 원. 실착공일 이후 변동 없는 확정 공사비로 명시돼 있지만 여기엔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철거가 늦어지거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변경한다는 것.
실제로 착공이 3년가량 늦어지면서 열린 임시총회에선 총 공사비를 약 676억 원 인상한다는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평당 666만 원으로 오른 겁니다. 물가 상승률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오른 인건비가 반영된 겁니다. 그런데 착공 직후 백제시대 유적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고 시공단은 또다시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입주만 기다렸는데 입주할 수 있을지 염려가 돼요. 끔찍해요. 뭘 한 건가 싶어요. 꿈이어라 싶어요. 내년 11월 말 준공 목표로 공사는 계속되는 중입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분담금 폭탄에 조합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25평에서 34평으로 34평 부담금을 만약에 이제 823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한 5억? 금융 비용까지 하면 거의 6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좀 있으면 이제 남편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와, 이게 6억이라는 돈이 대체 어떻게 마련해야 되며, 일주가 불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당 510만 원에서 666만 원, 다시 889만 원까지 올라간 공사비. 총회에서 부결되자 시공사는 평당 823만 원으로 낮췄지만 조합원들은 여전히 과도하다는 입장. 공사비 인상 근거를 알고 싶어도 제대로 된 정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적정한 공사비고 확장한 이유가 있으면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이해를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한 깜깜으로 그냥 퉁쳐서 얼마? 이거는 저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조합원들한테 내역을 달라고 했죠. 889만 원 올린 근거가 뭔가, 900만 원의 근거가 뭔가 안 줘요. 무슨 뭐 신발 가게 신발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시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완전 갑질인 거죠, 이게. 주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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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공사비 2배가 웬 말이냐? 조합원들은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협상하자고 주장합니다. 시공단에서 부동산원 검증을 2년 넘게 미루다가 지난 3월에야 부동산원에 접수를 했어요. 결과 나오는데 4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4개월 후에 결과를 보고 협상을 하면 사업이 일정이 지연된다는 거죠. 일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먼저 검증 결과랑 상관없이 공사비를 협상을 하자. 조합이 공문을 보내요. 이로 인해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은 그걸로 조합원들한테 항상 없다고. 부동산원을 통해 공사비를 제대로 검증받고 싶은 조합원. 검증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시공단. 조합은 왜 시공단이 내미는 일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걸까? 협상 주체인 조합 측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평행선을 다니니까. 그렇다면 공사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재판을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시공사에 유리한 요구지만은 그 일부분 받아주고 하는 게 유리하느냐.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게 가는 게 조합원들한테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늘로 열린 웅장한 단지의 기상. 최상의 삶을 상징하며 대신 자재를 변경하거나 공용시설을 축소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입지의 상징성을 담은 보행자 문주. 과거에는 명품 아파트에 무기가 실렸다 하면은 갑자기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조합원들이 놀래가지고 이건 명품 아파트가 아니라 공사비 다운에 무기가 실린 겁니다. 입장이 명품 아파트에서 공사비 절감. 최근 서울 시내 갈등을 빚고 있는 재건축 현장 중 분담금이 5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한둘이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마련하기엔 결코 적지 않은 금액. 6억 원 넘는 분담금은 한국의 웬만한 가게는 거의 분담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전체 2,400만 가구 중에서 순자산이 10억 넘는 가구는 상위 10% 가구거든요. 200만 가구 이상인데
순자산 중에 80%는 부동산이에요. 그러면은 순자산 10억이 넘는 가구라 하더라도 현금성 자산은 2억 원이라는 거고요. 6억 원 정도를 추가로 현금으로 분담을 할 정도가 되려면은 순자산이 30억이 넘어야 되는데 그거는 상위 기준으로 1% 가구에 해당이 되거든요. 앞서 1인당 최대 5, 6억 원 수준의 분담금을 통보받은 조합원. 현재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공단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그게 가격을 저희가 제시한 조건에서 마감을 예산 마감을 빼면 공사비가 얼마큼 내려가고 이런 협상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안 돼서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는 거고요. 일부는 이제 800 언더로 지금 현재는 좀 협상을 하고 있고요.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세부 내역서는 공개할 수 없는 걸까? 쉽게 얘기하면 핸드폰이 우리가 100만 원입니다. 150만 원입니다라고 얘기하지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칩이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설명은 못 하잖아요. 좀 이제 좀 답답해 하시거나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그 세세한 내용을 다 알려달라고 공사비 검증 서류에 다 있는 거거든요. 공사비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 협상을 연기할 순 없는지 물었습니다. 공사비를 통과시켜달라고 해서 그 공사비 확정 이런 의미가 아니고 공사비 검증에서 나온 금액 가지고 추가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검증 결과를 가지고 공사비가 확정되는 게 가장 좋은 일정이고 가장 좋은 프로세스인데 지금은 공사가 많이 진행됐고 하니 사실은 관리 처분을 먼저 하고 검증이 나중에 나오면 이분들을 추가로 협상을 합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공짜 재건축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제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면 가구당 최소 2억 원에서 많게는 6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잦아들 만도 한데 오히려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노후 아파트는 여전히 많습니다. 출범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을 꾸준히 언급해온 정부가 지난 1월 10일 구체적 대책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습니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의 첫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 과정을 뒤로 밀어준 것.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입니다. 재건축 추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준 거죠. 여기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의 경우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훨씬 더 고층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건축 규제들이 잇따라 풀리다 보니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단지들까지 재건축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한 아파트 주민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단지 리모델링 조합 해산하는 날입니다. 도와주세요, 조합원 여러분. 한 표가 중요합니다. 리모델링 조합 총회를 앞두고 반대 행동에 나선 겁니다. 빚더미에 앉기 전에 조합 해산시키자. 빚더미에 앉기 전에 조합 해산시키자. 총회가 열리는 시청 입구. 조합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리모델링 반대 주민들은 전단지를 나눠주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이웃이지만 리모델링파와 재건축파로 나뉜 사람들. 집 뺏겨요. 알았어요? 네, 알고 있어요. 5억이도 안 나가요. 재건축 하셔서 뭐냐면은 10억 버립시다. 재건축 시대가 바뀌었어요. 2, 3년 전에는 리모델링이 맞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리모델링 총회를 앞두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왜 그러세요? 앞으로 마세요. 아니, 설명을 드리잖아. 이게 막는 거지 이게 설명이야? 그동안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리모를 했지만 이제는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은 좋지. 총회장 입구에서 왜 반대를 하냐는 리모델링파.
나라에서 내주겠다는데. 아니 우리가 빌린 데인데. 아니 빌려도 우리도 이름 빌린 거야. 조합원이 빌린 거야 이게. 조합원도 이름 하는 거야. 우리가 누가 빌린 거야? 누가 빌린 거야? 조합원들이 우리가 돈 내는 거야. 우리가 돈 낸다고.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가 싶더니 급기야 몸싸움까지 벌일 기세입니다. 총회 시간이 다가오면서 속속 입장하는 조합원들. 이날 리모델링 안건은 30표 차이로 가결됐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08년 안양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 주목받은 곳입니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재건축 연한을 넘긴 데다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발표되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다 재건축으로 마음이 돌아섰다는 한 조합원의 집. 예, KBS에서 나왔는데. 예,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 최근에 일반 그 필터를 해가지고선 도저히 지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샤워기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필터를 달고 이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거거든요. 준공 33년 차에 접어든 집은 매일 녹물이 나올 만큼 낡을 대로 낡은 상태. 하지만 리모델링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 이 골조에서 그 내력벽이라든지 이런 걸 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활용 가능한 공간이 저쪽에 이제 그 복도하고 이 베란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늘리는 구조. 또 게다가 저희가 이제 그 좀 오래된 그 건물이다 보니까 이 층고가 좀 낮은 편입니다. 골조를 남기는 리모델링의 특성상 낮은 층고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 무엇보다 가장 큰 불만은 비용입니다. 추가로 이제 그 분담금이 작년인가 2.9억으로 좀 통보가 왔어요, 조합 측에서. 그래서 사실 2.9억도 사실 놀랬죠. 그런 참에 이제 올 연초에 이제 갑자기 분담금이 4.5억 이상 분담금만 이렇게 나오고. 재건축 못지않은 분담금. 결국 지난 1월 몇몇 주민들이 나서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직권표 뭐 서면 결의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11표도 나오고 19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은 과거 시절의 그 건축적인 그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건축을 막았기 때문에 그거의 차선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정부에서 재건축을 적극 풀어주고 있는 입장이고 5단지는 조합이 없기 때문에 벌써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지 같은 길 건너 1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추진 동의율이 70%를 넘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아시다시피 리모델링의 층수로 못 올라가니까 넓어지고 낮은 층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변 단지는 좁고 높이 올라갔을 때 저희 단지만 도시정비 차원에서 봤을 때 볼품없는 단지가 된다는 얘기죠.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의 경우 새로 건물을 지으면 면적이나 층수 모두 변경이 가능합니다. 세대수가 증가하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년 넘은 아파트에 적용되는 리모델링은 뼈대는 남기되 옆으로 연장하는 수평 증축을 주로 하기 때문에 세대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6년간 사업을 추진해온 리모델링 조합은 어떤 입장일까? 저희가 이게 16년을 그냥 뭐 끌어왔겠습니까? 이게 정부에서 뭐 내력벽이라든가 수직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준다고 하면서 뭐 전혀 발표도 안 하고 이 정부 정책의 문제가 있는 거지 조합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조합 설립 2년 만인 2010년 국토부는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가 가능한 수직 증축과 일반 분양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래
규제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왔습니다. 지금 어려운 요건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생겼지만은 그래도 빨리 가겠다는 분들이 다수였고 모든 안건들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우리 돈을 번다고 판단을 합니다. 한때 강남권 최대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주목받았던 개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6년 전 이곳을 매수했다는 이대섭 씨를 만났습니다. 입지며 시세, 환경까지 고려해 신중히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매수하던 그 시기에는 정부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재건축은 규제를 하고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는 리모델링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관심을 갖게 됐고 매수를 했습니다. 2022년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에 매수했지만 사업엔 진척이 없고 21년 여름엔 시공사까지 해지됐습니다. 총회에서 그때 시공사였던 가 대여금을 제때 지급해주지 않아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사유로 시공사 해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년이 흘렀으나 아직 시공사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리모델링 조합의 사무실도 없어졌고 조합의 이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리모델링을 반대해온 주민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공사 측은 해지를 당할 만한 귀책 사유가 없으니 그간 대여해준 사업비를 상환하라며 조합 측을 상대로 112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조합 측이 패소했습니다. 16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고 11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해 조합 사무실조차 없습니다. 이거는 식물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죠. 조합을 해산하고 싶어도 조합원 명부를 구할 수 없어 지자체며 국토부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는 이 씨. 호소를 했으나 전가의 보도처럼 민간 사업이라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시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자 이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던 상당수 단지들은 사업을 철회하거나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왜 15년 넘게 리모델링을 추진해오던 단지들마저 재건축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는 걸까? 현재는 정비 사업의 전반적인 큰 틀이 소규모 정비, 리모델링, 대규모 정비 등등 복합 다변한 여러 가지 정비 사업 형태로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재건축만을 거의 의식을 하면서 법이나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비재건축인 다른 모든 형태의 사업들에서는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돌린다 해도 기대만큼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재건축을 둘러싼 변화된 환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부동산 경기 하락과 공사비 급등 문제가 겹치며 재건축 현장에서 분쟁이 생길 요인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원하는 게 각자 다른 수백, 수천 명이 모여 빠른 합의에 이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기만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공사가 멈춰선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3년 전 역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했다는 유리 씨를 만났습니다. 해당 단지가 있던 현장까지는 도보로 5분 남짓 거리. 선생님,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어떤 상태였어요? 이 상태였어요. 예. 아파트 처음 구입하실 때? 네네네. 1985년 준공된 아파트 세 단지의 1,200여 세대는
이미 6년 전 모두 이주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철거 공사가 진행됐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교통이 너무 좋고 여기 이제 GTX-B도 생기고 해서 그때 이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됐어요. GTX-B 노선이 생긴다는 호재에 한창 입주권이 고점을 찍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미 27층 규모의 대단지가 들어섰어야 할 현장엔 지금 잡초만 무성합니다. 재건축이 그때 또 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억 5천에 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사실 이게 이제 남편 퇴직금이 있었거든요. 신용대출 한 1억 정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계속 지금 이자가 나가고 있는 상태고 아파트가 지어질지 지금 굉장히 의문이에요. 3년이 흘렀지만 아무런 진척 없이 멈춰선 현장. 시공사 현수막에 담긴 거창한 약속들은 빛이 바랜 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래도록 해당 단지에 거주했다는 조합원들을 만났습니다. 원래 이곳은 많은 건설사들이 눈독을 들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갈등 생기면 가서 원래 역사는 12년도에 건설이 들어와서 네, 집을 지려고 선정됐나 봐요, 시공사.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 12년도가 또 그런 상황이어서 자금 사정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런 다음에 건설이라는 곳이 있다가 혼자 시공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가 되고 나서 는 재건축이 그냥 순조롭게 되는 줄 알았잖아. 네네. 근데 골이 깊어진 거는 실은 이 상황이 좋아지니까 또 들어오고 싶어 했어요. 대형 건설사로 구성된 시공단과 계약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계약 해지된 시공사가 소송을 통해 다시 시공사 지위를 회복하는 등 시공사 교체만 4번. 이 혼란엔 조합 내분도 한몫했습니다. 조합장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조합장을 몰아내고 새 조합장을 선임하면 또 다른 비대위가 생겨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현재 조합장 자리는 아예 공석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27년을 살았었다는 서문희 씨. 연로한 부모님을 대신해 애써봤지만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습니다. 시공사 분쟁이 어떤 면에서 생긴 거냐면 사실은 욕심이에요. 욕심. 일단 첫째는 조합원들의 욕심이에요. 아,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에이, 이건 아니지.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시공사들의 욕심이에요. 아,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여기 대박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내 수익을 취하고 집은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합원들의 욕심, 무지, 시공사의 욕심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시공사 계약과 해지가 반복되고 조합장 취임과 해임이 반복되며 결국 아파트가 헐린 자리는 6년째 빈터로 남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어난 막대한 비용, 이주비 대출금과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 받은 브릿지론, 각종 소송비까지 그간 쓴 사업비만 약 1,650억 원, 매월 이자만 12억 원이 넘습니다. 계속된 착공 지연으로 대출이자도 제대로 못 내자 결국 브릿지론을 주관한 금융사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통보를 받은 조합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자로 그 경매 개시된다는 걸 보고 또 이제 이렇게 우편으로 왔거든요. 설 연휴 직후 실제 경매 신청이 접수됐다는 문서입니다. 새 아파트는 보지도 못한 채 집을 날릴 수 있는 위기. 막 처음에 경매 소식 들었을 때 막 눈물부터 막 나는 거예요. 재건축이 경매가 가는 것도 지금까지는 유례가 없는 사례였고 그만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그만둘 수가 없어요. 조합원이라서. 어쨌든 계속 뭐 가에서 총회를 하고 뭐 한다고 하면 저희는 하고 싶지 않아도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 남편은 우울증이 왔어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지르요. 너무 속상한 게 그
그게 제 목숨하고도 같은 입장의 집인 거예요. 그게 요즘 나이가 정말 70이잖아요. 70이면 금방 80이에요. 근데 지금 길거리에 앉게 생겼잖아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기.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이제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돌아가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질 때에도 아파트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엄마한테는 거짓말했어요, 그냥.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곧 지어질 거다. 전 조합장 측은 조합원들에게 발의자 총회를 열어 경매를 막을 해결책을 찾아보자고 나섰습니다. 현 시공사를 해지하고 새 시공사를 선정하는 동시에 다시 대출을 받아 브릿지론을 비롯한 조합의 채무를 정리해보자는 것. 계약 해지 후 이미 소송을 통해 지위 회복을 한 적이 있는 현 시공사. 전 조합장의 주장에 어떤 입장일까? 예를 들어서 우리를 잘라요. 그러면 우리가 2심에서 소송해가지고 이 사업의 시공사다 하고 판결이 나가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또 자르면 또 소송하자는 거야. 결국은 조합과의 소통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협의를 해야죠. 협의는 해야죠. 협의는 해야 되는데 처음에 착수를 해서 7년이나 지난 사업이 됐어요. 그럼 7년 전에 상황하고는 지금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회사의 돈도 400억 이상 투자가 된 상황이고 어떤 분들이 중재자로 들어오시든 간에 근데 지금은 카운터 파트너가 없으니까 저희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장이 공석이라 대화 상대가 없다는 시공사와 또다시 시공사 해지를 시도하는 전 조합 측 사이에서 유리 씨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조합과 비대위가 계속 서로 자기네들 의견만 얘기하고 있고 이런 도나 이런 정부에서 좀 감사를 나오셔서 정확하게 투명하게 중재를 해주셔서 저희한테도 정확하게 정보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200여 세대가 살던 아파트가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경매 위기에 처했는데 관할 기관인 경기도가 중재에 나설 순 없는 걸까? 경기도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국토부가 마련한 분쟁조정 지원단 제도가 있거든요. 2월 15일 날 파견은 이미 했는데 그러니까 만들자마자 우리는 최대한 신속하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거기에 그 기존에 해왔던 서류들을 확인하고 서류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것을 판단할 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법원에 빨리 조합장 선임하자. 임시조합장은 국가가 임명한 그 조합을 대표하는 리더잖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상황을 진단하고 사업성, 채무관계, 그다음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정리하면서 일을 찾아나가야죠. 이제 그건 하면서 불안한 조합원들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도 물었습니다. 그 경매 진행 절차도 지연해달라. 채무에 대해서 논의할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이거는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공문으로 요청, 법원에서 저희 의견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지난달 7일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당장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KBS의 유희진 PD라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사실 지금은 뭐 절차나 제도 문제라기보다는 그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를 해서 이 중재에 좀 더 나서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까지 이제 발표된 공사비 분쟁 예방 및 조정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고 법률과 건설, 토목, 도시행정 등 관련 전문가를 파견해 분쟁을 조정하고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내용.
매년 2차례 전국의 조합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걸로 충분치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 정부도 깊이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틀 전 마무리된 22대 총선. 첫 입주 이후 32년을 넘어선 일기 신도시의 대표주자 분당에서는 여야 모두 재건축 촉진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 성남의 희망이 모이셨습니다. 재건축은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함께 협의해서 합니다.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통과시킨 사람이 저 김병욱입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재건축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재건축 활성화 대책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주도하면서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흘러온 한국식 재건축 사업의 한계가 공사비 급등을 계기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조금 속도를 늦추더라도 민과 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안정적이면서도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고민해 볼 시점입니다. 용적률이라는 건 사실 공공의 것이에요. 그 민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 공공의 영역하고 민간의 영역이 만나서 개발을 하는 형태가 돼줘야 된다. 처음에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공공의 힘을 좀 빌려서 자기 자본을 좀 줄여주고 주변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줬을 때 지금은 손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완공된 이후에는 단지 주변에 공원이 생기고 도서관이 생기고 치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라면 오히려 그 단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 같은 경우 사적 이익을 좀 내려놓고 공공하고 같이 갈 필요가 있다.